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올해도 벌써 다 갔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채널에 올해 마지막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좀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찾다가 무려 60년 된 논문을 찾아가지고요. 거의 60년 돼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좀 풀어서 옛날 거니까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인사이트가 살아있는 것만 딱 좀 뽑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 강의하고 내년 첫 강의 또는 내년 두 번, 한 번, 두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도 근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하는데 AI를 진정한 AI로 가기 위한 단계들, Step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에 대해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 oldies but goodies. 옛날 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최신 것만 보고 있는데 의외로 옛날 것에서 건질 수 있는 교훈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이걸로 좀 선택을 했고요. 문제의 논문은 이겁니다. 예, 마빈 미nsky. 예, 역시 AI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1961년에 IRE라고 하는 곳에 프로스팅을 냈는데 제목이 Step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고요. 지금 아직도 아직도 안 돌아가셨고 이때 하면 20대였을 것 같아요. 아마도 60년 전이니까 무려 1961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1960년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있는 수식이라든지 내용들 같은 것들의 상당수는 이제 지금 보기에는 옛날 게 좀 많아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거시적인 안목이라든지 힌트 이런 부분들은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게 많고요. 심지어는 이거는 지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텝들, 이제 AI로 가기 위한 단계들 중에서, 그 영역은 크게 5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가 설치. 역시, 설치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이걸 딱 보자마자, 검색? 이때부터, 60년대부터 검색이라는 걸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계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제 AI가 잘 되려면은 어떤 문제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솔루션에도 공간이 있을 텐데 그 종류들이 무지무지 많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떻게 최적의 거를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커다란 공간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게 설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검색.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패턴 레코그니션. 패턴을 찾아낸다. 이것도 딱 들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거의 패턴을 알아내는 거 이렇게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훨씬 더 우아하게 표현을 합니다. 기계로 하여금 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어, 그 적절한 것만 찾아낼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이게 레스트릭팅이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패턴 레코그니션이다. 거대한 공간에서 이렇게 그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시도가 있을 텐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걸로 리스트릭션 이렇게 제한하는 거다. 이걸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닝 학습이죠. 학습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하고 잘 맞는 서치를 하도록 이렇게 그 만들어 주는 것 이걸 학습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플래닝은 음, 어, 기존에 이제 서치를 통해 가지고 주어졌던 해가 있을 텐데 방법이 있을 텐데 솔루션이 있을 텐데 그 솔루션을 그보다 더 작고 그다음에 적절한 탐험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교체해 주는 걸 플래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인텔리전스 맨 마지막에 가 가지고 중요하게 표현하는 게 인덕션 인데요. 이제 인덕션은 이제 귀납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네, 추론 이제 하는 방식인데 유추라 그러죠. 유추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그 인텔리전트한 기계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다 더 글로벌한 컨셉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커다란 개념으로 이제 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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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퍼런스, 인덕셔널 인퍼런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이게 귀납법이죠. 이게 여러 개의 것들을 모아서 일반화를 해서 추상화를 하고 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한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논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오늘 강의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당연하게도 여기 러닝, 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릴 거고요. 이 러닝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강화학습에 대한 아주 첨단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 이야기를 좀 진행하다가 제가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가지고 하나 좀 픽업을 했는데 휴리스틱 커넥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휴리스틱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 같은 경우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딱 보자마자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경험칙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휴리스틱이라 그러죠. 이게 기계가 잘 못하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휴리스틱 커넥션은 뭐냐면 이들 간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들 간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이런 거에도 결국에는 코디네이트, 이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파라미터, 수치가 있다는 거죠. 수치나 좌표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제일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석세스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석세스 펑션 2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수치화해가지고 이 수치가 정의한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코디네이트, 이 좌표나 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스무스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이거를 휴리스틱 커넥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 경험칙에서 나타난 어떤 덩어리 이런 정도를 넘어선 굉장히 우아한 뭐 수학적 정의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코디네이션이 결국엔 좌표잖아요. 그럼 공간이 되는 거고 그 공간을 꾸기거나 바꾸거나 뭐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접근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에 대한 최적화,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힐 클라임 메소드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 그래가지고 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학습의 핵심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이 아니고 경사하강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맨날 로컬 미니마, 글로벌 미니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적의 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것보다 꼭대기 피크를 찾았나 봐요. 그래서 힐이냐 아니면 이렇게 고원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려 반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힐 클라이밍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 논문을 읽어보면 내용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설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는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골짜기에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되려 골짜기에 빠지는 개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에러를 중심으로 보니까 에러의 양이 적어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에러 숫자가 적어지는 그쪽으로 해서 그런지 골짜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는 꼭대기, 정상, 가장 최적의 해를 찾는 것은 제일 높은 데 올라가는 거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내용의 그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또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강화학습이에요. reinforcement라니. 흔히 강화학습이라고 하면은 우리 리차드 서튼 교수가 이제 쓴 책, 뭐 그것도 몇십 년 됐지만 60년씩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뭐 2010년대 이후에 딥마인드가 등장하면서 강화학습이 새로 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립된 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강화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힌트나 앞으로의 어떤 꼭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시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제로 reinforcement machine, 그 강화하는 기계,
이때만 하더라도 민스키 때만 하더라도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회로까지 집어넣은 어떤 덩어리 또는 보드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나크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트레이너가 붙습니다. 트레이너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학습이란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간에게 되게 유용한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유용한 학습 시스템이냐 라고 했을 때 민스키가 얘기한 거는 어떤 종류의 그 유용한 그 학습 시스템이든 간에 반드시 보다 그 일반적인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거로부터의 증거를 기록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냥 메모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record of the past as evidence라고 했으니까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메모리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 general proposition이라고 하는 추상화나 그 일반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더 들어갑니다. 일반화를 해서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몽땅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많이 줄여서 그리고 거기에 뭐 상당한 추상화가 돼서 일반화가 돼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유용한 학습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확실하게 그 기록을 하거나 뭐 행위를 하도록 하는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괄이 돼야 되고 또는 여기에서 이제 인덕티브 인터뷰 이게 이제 귀납법인데 여러 개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보다 일반화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떵떵떵떵 있으면 이게 한 그룹핑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반화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것이 진짜 유용한 학습 시스템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키너가 등장을 하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인지과학 쪽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까지는 심리학이나 이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커버를 안 하겠습니다만 파블로프의 방법이 있고 스키너의 방법이 있는데 특히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조작적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퍼런트 이게 조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조작을 통해 가지고 reinforcement 강화를 하는 학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그 일종의 그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스키너가 유명한 것이 무조건 반사 말고 어떤 조건에 맞춰 가지고 개가 음식을 받고 침을 흘리는 거에 대한 걸 책정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조건에서 주고 보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것들을 바깥에 트레이너가 조작을 하게 되면 그 개가 어떤 걸 학습하게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그 개념을 기계에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환경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강화되는 학습을 하게 되는 머신이 있게 되죠. 그래서 reinforcement 머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reinforcement 머신과 환경 사이에 reinforcement 머신이 어떤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리스폰스를 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주고받는다면 보상은 누가 주느냐? 이때 이제 스키너의 실험 때만 하더라도 인간이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또는 잘못했다고 벌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G가 일종의 그 보상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중간에 개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학습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나중에 좀 좀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 강화학습에 대한 학습 시스템으로 이제 설계를 했었던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런 거를 오퍼런트 리인포스먼트 러닝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트레이너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트레이너는 할 일이 보상을 주거나 안 풀거나, 보상을 주거나 안 주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석세스인지 페일러이지만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게 과거보다 좀 나아졌는지 요 정도만 판정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G라고 하는 어떤 리워드 내지는 뭐 이제 그 G-이라고 해서 이렇게 벌을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reinforcement 머신으로 하여금 학습을 하게 만드는 이 모델이 이제 스키너의 방식을 이제 기계에다 적용해가지고 AI로 만들어내자라고 했었던 첫 번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와 함께 이제 민스키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렇게 이제 강화만 해가지고 학습만 시키면은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복잡한 문제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익스팅션
가지고 있었던 거를 다 날려버리는 것 또는 언러닝 학습한 거를 이렇게 다시 복구한다 그래야 되나요? 좀 이제 좀 뒤집게 만드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컴플렉스하고 복잡하고 또는 위계가 있는 학습들 뭐 예를 들자면 조그만 태스크 하나하나 해결한 거하고 전술적으로 이기는 거하고 전략적으로 이기는 거 다르잖아요. 바둑으로 치자면은 지금 눈앞에서 패싸움에서 이기는 거와 그 대국을 이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층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언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학습된 거에 대해서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그 일반화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기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그 과거로부터의 경험에 의한 일반화가 결국 뭘 만들게 되냐 하면은 이후의 학습이 결국엔 그 위에 빌드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빌드하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쌓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특정한 어떤 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어떤 그 머신의 메모리 기억의 형태로 저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학습을 더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퍼티가 더 중요해. 다른 특성이 더 중요해. 그게 더 잘 먹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그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제 바꾸거나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좀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너 배운 거 틀렸어. 그거 날려야 돼.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올더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레코드를 버리거나 크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해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뛰어난 학습 시스템과 AI는 만들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기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도 숙제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또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언급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러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어쩔 때에는 데피니트한 사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특히나 이런 그 언러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피니트한 사건 굉장히 중요하게 확 결정될 수 있는 사건은 소소한 리워드가 아니고 층계가 좀 다른 층위가 다른 어떤 그 학습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설이 있었는데 그 가설 전체를 리젝트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아예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자가 동작할 수 있는 걸 집어넣어줘서 그냥 이 스캐너에서 했던 이런 방식으로만 되는 것의 한계를 꼭 벗어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을 때에서야 비로소 AI가 좀 쓸모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야, 60년 전에 벌써 이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Secondary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한 Expectation 모델이라는 걸 개발하게 돼요. 그림이 아까 거랑 좀 달라졌는데 느껴지십니까? 보면은 아까는 이제 환경하고 리인포스먼트 머신이 있고 이슬 간의 리스폰스 시스템이 이거 똑같죠. 여기에 트레이너가 있어가지고 트레이너가 성공이냐 실패냐 또는 더 좋아졌냐를 판정을 한 다음에 G나 G 다시 이걸 줬잖아요. 얘가 빠졌죠. 그리고 U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트레이너가 개입을 하게 해가지고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는 거야.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얘를 빼야 돼. 트레이너 빼고 U라고 하는 머신을 집어넣습니다. 일종의 학습을 트레이너의 역할을 대신하는 학습 머신이죠. 그래서 보면은 더 머신 U가 그 어떻게 트레이너가 행동하는지에 대한 일반화를 담당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리인포스먼트 시그널이 보통 트레이너한테 가는데 이제 U한테 델리게이션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대신 시켜요. 그럼 트레이너가 U한테 Z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리인포스먼트 시그널을 주게 되면 강화 시그널을 주게 되면 U가 이걸 알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머신한테는 G나 G-의 형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팅을 U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U가 환경에서 직접 또 뭔가를 받아요. 이런 거를 external associatio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GU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게 일종의 채널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걸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U라고 하는 머신이 외부 환경과 트레이너로한테서 얻은 학습과 관련된 어떤 룰 같은 것도 학습을 하게 되고 외부에도 대응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사소한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체인의 형태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라든지 또는 예측 같은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경계를 그 하이어키를 가지고서 발전시켜는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런 강화학습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여기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화학습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의 아주 간단한 그 스코어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죠.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벽돌기기 같은 거 스코어가 올라가니까 좀 돌리면 금방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조금 복잡한 층위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거에다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룰이 좀 바뀐다든지 했을 때 물론 그것도 많이 하면 좋아지는데 인간은 원샷 러닝, 퀴샷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룬 바 있었지만 굉장히 몇 개만 보고 금방 적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메타러닝이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학습을 학습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 그 강화학습은 그런 걸 잘 못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낸 거죠. 이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은 이걸 일종의 스테빌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안정화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그 동물이 당장 이제 포유류라든지 좀 이렇게 고등동물들은 그런 게 있지만 하등동물들만 하더라도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못하고 특히 이런 체이닝 이펙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결을 지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태스크를 바꿔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하등 동물에서도 발현되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떤 논문이냐 하면은 2017년에 오픈 AI에서 발표했었던 아주 유명한 Learning a Hierarchy라고 하는 그 블로그 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목은 메타러닝 쉐어드 히어라키라 그래가지고 메타러닝, 러닝 투 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태스크의 서브 폴리시 여러 개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하이어라키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이 사실은 아까 민스키가 제시한 그림 세컨더리 리인포스먼트 머신하고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옵저베이션 이게 환경이잖아요. 환경에서 발견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폴리시를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마스터 폴리시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결국에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 액션의 결과로서 다시 환경에서 옵저베이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서브 폴리시로 1, 2, 3, 4, 뭐 여기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밥을 먹는다, 뭐 옷을 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서브 폴리시 중에 뭐를 할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이게 하이어라키가 있으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쓰게 되는지 공유한 하이어라키에서 이걸 학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오픈AI 같은 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과거에 온고이짓이나 그럴까요? 옛날에 이제 마빈 민스키의 논문에서도 이렇게 이 비슷한 개념으로 조금 충분하게 이야기 됐었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이유가 좀 명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시간이 짬이 나는 대로 이 논문에 대해서 이 뒤에도 더 재밌는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새해 첫날하고 그 다음번 정도까지도 어쩌면 한 두세 개 정도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되는 대로 간혹 고전을 좀 픽업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올해 강의는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예, 그럼 새해에 다른 강의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